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우리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의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충격적인 이적 행위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북한 원전 진실 공방으로 뜨겁게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반박했죠. 북풍 공작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거부했습니다. 이적 행위다, 북풍이다. 과거 우리 선거판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말들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미국과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마당에 과연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과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준비가 돼 있고요. 2부 이슈널에선 안동대학교의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최근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고회가 열려서요. 안동대학교 김현기 기획처장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1%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선 외환위기 이후에 첫 역성장이다. 금융위기 수준이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는데 맞나요? 예, 팩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8% 했으니까요. 네. 그 이후로는 가장 이제 낮은 성장률 수치이고요.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이제 가장 낮은 이제 성장률 수치이고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예. 네. 전화가 잘 끊기나요? 전화가 자꾸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짐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교수님 말씀은 안 끊기고 잘 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팩트 자체는 맞는 얘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성장률이 1위 할 걸로 지금 이제 OECD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 1%지만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제 어느 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방점을 찍어서 보도를 해야 되느냐. 네. 지금 현재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성장률을 발표한 나라가 이제 미국이 있고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3.5%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국의 이 성장률은 46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네. 그때 이래니까는 한 74년이죠. 네. 74년 만에 최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하고 비교되거나 아니면 세계 대공황하고 비교했던 게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인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충격으로 2009년도에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데 그때보다 더 낮은 거예요. 미국의 지금 지난해 성장률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한 독일하고 그런 거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장률이 나쁘지도 않고 상대 평가를 해볼 때는 이제 OECD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훨씬 더 나쁘고요. 마이너스 5.3, 마이너스 8.3만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마이너스 1%로 역성장이다 이렇게 비관적인 언론 기사가 많던데 미국도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악의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나요? 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낮은 거는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낮은 건 사실인데 지난해는 그러니까 다들 낮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최고로 선방을 했다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 이제 우리 같은 경우 뭐 미국처럼 뭐 의료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도 아니고 저쪽에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공공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그런 나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정책의 결과물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K 방역의 그 힘이고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국민들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네. 일반 경제적인 요인은 한 설명이 좀 안 되지는 하나의 이게 이 결과물이거든요. 네. 이 기사를 봤을 때는 그러면 OECD 중에 1위다. 이렇게 좀 좋은 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마이너스 1%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이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래도 또 똑같은 신문에서요. 네. 미국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은 4분기 성장률을 또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을요. 네. 그래서 뭐 4% 플러스 4% 성장을 했다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1년치가 나왔는데 그건 보도를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좀 이제 그 객관적인 스탠스를 해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아무리 그러니까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언론이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OECD에서 그러니까는 OECD에서 성장률이 1위한 것을 그렇게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실이지만은 사실이 다 이제 진실은 아니라 이거죠. 예, 그렇게 좀 비교할 수 있겠는데 언론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똑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이거는 물론 뭐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인 건 맞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전망치인데 이걸 또 이렇게 봤다는 게 참 언론이 이렇게도 될까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서비스 산업과 내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긴 했죠. 맞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림업 같은 1차 산업이라든가 제조업 같은 2차 산업, 그다음에 크게 이제 서비스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는 사람들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는 서비스업이 가장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이제 그러니까 접촉을 통해서 이제 이 용역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네. 서비스업이 가장 타격을 입었어요. 네. 서비스업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0.7%나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0.99%인데요. 네. 그 중에 그러니까 한 70% 이상을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입은 거죠. 그러네요. 예.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 지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 이 민간 소비 부분이요. 마이너스 2.4%나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4니까는 전체 성장률보다 2.4배나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만들어낸 거는 그에 비해 가지고 한 0.8%배 안 되니까요. 정부가 그러니까는 너무나 역할을 소극적으로 한 거죠. 민간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사실은 이 공백을 좀 메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미국처럼 만약에 재정을 투입했더라면은 우리나라 성장률은요 6 내지 7% 나옵니다. 마이너스요? 아니요, 플러스로요. 플러스로. 그렇게 재정을 풀었다면 우리나라는. 예, 미국과 똑같이 GDP 대비로 미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투입을 했더라면요. 네. 우리는 플러스 6 내지 10%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는 재정을 굉장히 적게 투입한 나라죠.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민간 소비 부문에서 마이너스 2.3% 성장률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2.4요. 2.4%요. 내수 측면에서 그러면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은 건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 역성장인 건 나라가 재정을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라는 건 굉장히 잘 버텼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수출이 좀 이제 견인을 했고요. 네. 상반기에는 내수가 그런데 그 당시 내수가 뭐였냐면은 1차 지원 때 전 국민한테 이제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원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보게 되면 2분기 때가 성장률은 가장 낮았었어요. 마이너스 3.2%로요. 네. 근데 그때 OECD에서 1등을 했었어요. 그 마이너스 3.2인데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주요 국가들하고 우리가 한 6 내지 7%포인트가 격차가 확 벌어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수출이 막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4월달, 5월달에요. 네. 유럽이라든가 이런 미국이 그러니까 그 1차 대유행이 막 시작되고 그랬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내수가 그때는 방어를 해줬었어요. 내수가 방어를 해줬었고 하반기에는 근데 이제 수출이 이제 살아납니다. 네. 이제 수출이 살아나가지고 수출이 크게 기여했는데 3분기 때 보게 되면은 수출이 크게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장률이 플러스 2.1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에서 꼴찌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냐면 내수가 이제 죽어버려가지고요. 그 내수가 살아나서 4, 5월 그때가 보편적인 재난지원금이 투입됐을 때 사람들이 그걸로 가계 소비를 많이 하니까 내수가 살아나서 그때 경기가 잠깐 좋았던 거군요. 그 그렇죠. 이후에는 수출이 살아나도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견인을 하지 못했던 거고요. 2차 때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선별 지원으로 하고 현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돈이 안 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나마 이제 수출로 이제 좀 버텼는데 3분기는 다들 이제 모든 나라들이 플러스로 성장률이 반등을 했는데 전환됐는데 우리가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는요, 이런 걸 봤을 때 나라에서 재정을 많이 풀면, 재정을 투입하면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요. 이번 기사를 보면 적게 풀었는데도 이렇게 경제가 떨어지지 않게 지켰다라는 건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면 빚 많이 진다고 이건 또 반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재정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이만큼 나온 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해줬던 것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이요. 소비를 하면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들 하신 거죠. 그래서 국민 희생에 앞장섰다는 그래서 희생의 거군요. 결과물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대단한 기적을 만들었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상당히 그러니까는 내수가 이렇게 지난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보기도 마이너스 2.4%가 나올 정도로요. 그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어려운 사람 많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사실 정부의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 유일한 그러니까는 이 의존할 곳인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는 사실 그러니까 실업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서비스가 이렇게 타격보다 보니까 자영업 같은 경우가 이제 크게 타격을 받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듯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깊은 하나의 상처로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 거죠. 네. 이게 K자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서비스 산업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이제 나라가 나서서 그 희생했던 결과물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정 투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 손실 보상은 불가피하다는 건 다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보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범위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소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재원 조달의 이제 그러니까는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신속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단은
지원을 하고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집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정부 당국이 그러니까는 그 지금 이제 재원 조달의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손실보상법을 이제 그러니까 몇 개를 발의를 했는데요. 네. 발의한 법안 중에 이제 민병덕 의원이라고 이 민병덕 의원은 한 100조 이상을 그러니까는 조달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자. 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내부에 이제 반대 목소리도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었죠. 한국은행이 직접 정부의 국채를 인수를 해가지고 금고에다가 만약에 보관을 하게 되면 무이자 국채도 발행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방식을 민병덕 의원이 차용을 해가지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네. 했는데 정부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정부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랬는데 그 한국은행 법 75조 1항을 보게 되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면 누구나가 한국은행 법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5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정부의 국채를 한국은행은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문화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런 거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그리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는 과거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설왕설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정부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시키는 무이자 국채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일종의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요, 사실이요. 할 상황이 없었었고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었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재정 부담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규모 그러니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는 과거에 한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좀 설왕설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손실 보장법으로 말한 게 예. 정리를 해보자면 국민들이 정부를 위해서 정부가 말한 정책을 잘 지키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많은 빚들을 다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건데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서 손실을 보장하는 거니까 이러면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면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태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 않지 않았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 모두 다 매입한다고 해도 나라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더 늦어지면 오히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더 큰 재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요? 가능할까요? 워낙 반대도 많아서요. 이게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례가 미국이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이번 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양적 완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이 양적 완화에 저는 단지 뭐냐면 이게 좀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네. 이 차이가 뭐냐면은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우리가 흔히 금융위기를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이제 이게 터졌던 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계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그 주택담보대출금을 빌려준 것을 해서 손실이 생기게 되고요. 네. 은행들이 부실화되다 보니까는 은행들은 그러니까 집을 차압을 해가지고 일부 보존을 했지만은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니까는 정부라든가 연준에서 그러니까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은행들을 주로 살린 거예요. 네. 그 대신 가계들은 그러니까 한 750만 채 이상이 차압을 당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가계가 굉장히 내상을 깊이 입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도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가계가 내상을 깊이 입다 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낸다는 점에서는 양적 하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네. 양적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가계를 우리는 그러니까 좀 구원을 좀 하자 이거죠. 가계를요. 미국은 은행들을 위해서 돈을 썼다면 한국은 그렇죠. 가계들을 위해서 한국은행에 돈을 좀 써야 된다. 다른 그렇죠. 양적 완화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20년 넘게요. 한국은행에서 금리 낮추고 돈을 계속 풀었어도 대다수 보통 사람들은 그 돈 푼 것에 체감을 못 느꼈을 거예요. 네. 그 체감을 못 느낀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돈다고요. 네. 돈이 안 돈다는 얘기는 우회 부분에서만 돈이 도는 거예요. 운목에서만요. 예?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 그 통화 완화 정책을 써더라도 네. 별로 혜택이 없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걸 반복하지 말고 그렇게 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은 0.5% 금리 내린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제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아무 달라질 거 없어요. 일반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다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냐면 정부가 돈을 확보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이제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민생이 안정이 돼야지만이 이 정부의 재정도 궁극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도 가계가 이렇게 붕괴되고 난 다음에 금융회사들 이제 그러니까 부실화될까봐 돈을 엄청 투입해서 국가 채무가 엄청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생이 붕괴되면은 국가 재정도 붕괴돼 버립니다. 그걸 뒷수습하려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재정의 그러니까 안정의 가장 충분 조건 저는 민생 안정이라고 보는 거죠. 민생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재정도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가계를 살리기 위해 먼저 재정을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서비스 산업과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그게 이제 재정도 그러니까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계가 붕괴돼가지고 우리가 가계 부채가 이게 경착륙하거나 무슨 뭐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게 되면요.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재정이 또 엄청나게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채무도 급증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가계를 그러니까 좀 지원해가지고 가계를 안정시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이제 속담을 빌려서 굳이 비유한다면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제대로 가계를 서비스 산업 또 내수 시장을 살리면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지 않게 하는 골든 아워다. 그렇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한 언론에서 못 믿을 IMF, 한국 성장률 전망 예. 크게 빗나가 망신 이런 기사를 올렸던데 이게 제목만 봐서는 사실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싶거든요. 그 IMF가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전망치를 이제 내놔요. 네. 네, 뭐 크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연초까지 포함하면 3번인데요. 네. 연초에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라든가 내년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내놓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드시 맞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성장 전망치니까요. 네. 그렇죠. 4월 달에 한 번 이제 그러니까 수정 전망치를 내놓고요. 네. 가을에 10월 달에 또 한 번 내놓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9%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마이너스 0.95%니까 거의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IMF 입장 속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한 거죠. IMF 입장에서 보면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인데 IMF 입장으로 글을 쓴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IMF가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는 의외로 잘 나가고 있다 이거죠. 네. 예. 그럼 IMF도 이걸 망신이라고 생각하나요? 너무 IMF 입장으로 IMF가 꼭 쓴 기사같이 돼서요. 그래서 뭐 IMF 입장에서는 IMF가 근데 사실 그렇게 전망치라는 것이 말 그대로 전망치기 때문에요. 네. 단지 전망의 폭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니까 2배 차이가 나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된 것이고요. 네. 전망치가 100%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없는 건데. 경제 성장률 내놓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우리나라 이번에 전망치도 봤을 때 2.2%에서 5%까지 내놓고 있던데 차이가 맞습니다. 뭐 당연히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뭐 다 같다면 한 기관에서만 내도 그걸 다 쓰면 되니까요. 재미있는 거는요. 네. 주로 국제신용평가를 하는 이런 그 기관들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을 4에서 5%까지 보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그 정도면? 예,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KDI도 올해 성장률 한 3.1까지 보고 있는데 네.
4 내지 5% 본다는 건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얼마 전에 그 무디스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국가 신용 평가 뭐 이런 거 하는 대표적인 걸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많이 들리는 기관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새로운 지표를 하나 발표했어요. ESG라고요. 한번 제가 얼핏 소개한 것 같은데. 네. 그 환경하고 사회적 가치하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 이런 것을 주로 기업한테 적용했던 것들인데 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요. 네, 이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딱딱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ESG. 예. 네. 이건 이제 국가 단위에서 이제 이걸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수치가 대개 보게 되면 국가 신용 등급의 리스크에 이게 이하고 거의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가 선진국가 한 36개 국가 중에서 이제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11개 국가 안에도 포함됐고 독일하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그러니까는 그 이제 1등급을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향후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은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많이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더군다나 K방위어로 인해 가지고 한국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소프트 파워에서도 우리나라가 2등을 한 이제니까는 세계에서 2등을 한 것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BTS라든가 봉준호 감독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굉장히 그러니까 매력도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그 대한민국 사람만 대한민국이 선진국가인 줄 모르고 살았다. 지금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는 예.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예. 너무 심하게 겸손한 거 아닌가. 그 대외적으로 굉장히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냐면 바이오 헬스라든가 K-뷰티, 그러니까 이 한류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제대로 물건값을 받고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거, 신뢰도가 증가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 물건 제 값에 받기가 그렇게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덤핑 수출하고 막 그랬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는 성전벽해된 거죠. 그러네요. 이제는 예. 세계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참 저도 대한민국 국민을 칭찬해주고 싶고요. 자긍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높게 잡고 지금 교수님께서도 자긍심을 갖고 우리나라는 더 잘해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도 관건은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또 백신 접종 성과겠죠? 맞습니다. 그래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위기를 잘 넘겨가고 있는데요. 올해도 세계 경제를 결정적으로 잘 변수는 이 코로나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 들어오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백신 백신 문제하고요. 네. 그다음에 백신 접종 문제하고 소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한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백신이 만약에 이게 무력화가 된다면은 상당히 허탈감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될 수가 있고요. 더구나 금융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요. 그렇죠. 기껏 어렵게 백신을 개발해놨는데 그 백신이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한테 안 듣는다 하게 되면요.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세계 경제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온 코로나 확진자가 2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반구 지역은 여전히 네. 개선 조짐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재확산 얼마나 잘 차단하는지 또 백신 접종의 성과 얼마나 잘 나타날지 이걸 지켜봐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또 앞으로 성장을 할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라디오는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코로나 의심 증상만으로 최종 면접의 기회를 포기한 취준생.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당신의 확신이 수많은 확진을 멈췄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발표 이후에 안동대학교 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 이후에 다소 위축된 느낌입니다. 과연 안동대학교 의대 설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동대학교 의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안동대학교 김현기 기획처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안에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네네. 지난달이었죠.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네. 용역 결과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지난번에 우리 안동대 내부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네. 저희들이 한 96% 정도의 이제 찬성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외부 용역 기관에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용역 기관에서 해야 이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용역 결과는 경상북도가 이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시급한 거로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경상북도 주민 약 한 86%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의대가 설립이 된다면은 83%가 안동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그러니까 뭐 북부 지역이 아니라 전체 경상북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경상북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런데 83%가 공공의대가 설립이 된다면 안동이 적합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고요. 굉장히 높은 맞습니다. 수치인데요. 경북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의대 설립 원하시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안동대 의과대학 설립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북 지역은 고령화 비율이 아주 높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증 질환 및 응급 의료에 대한 취약성을 해소를 하고 경상북도는 의료 자원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인력 양성과 그다음에 공공병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경북 북부 지역인 안동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경상북도 북부가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라고 해서요.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안동 말고도 포항이나 구미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안동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안동대에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타당성 결과가 나왔다고 결과가 이렇게 확인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이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정부의 발표 이후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의협의 반발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총파업, 의대생 국가시험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의대 설립 분위기가 꺾인 것도 꺾인 거지만 관심에서 조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벗어난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의사협회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정부 차원의 공공의대 논의가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무기한 연기가 되면서 네. 언제 재논의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고요. 네. 그러나 안동대학교는 공공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를 현재 완료를 하고 현재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논의는 지금 중단이 된 상태지만 언제 다시 공공의대 설립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 먼저 드릴게요. 추진단은 여태까지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쭉 해왔나요? 예, 지난번에 추진단에서는, 안동시와 안동대학교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발족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의대 이제 유치 활동을 전개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았고요. 지역민들도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제 일부 추진한 바 있습니다. 네. 향후에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가 재개되는 즉시 저희들은 경상북도 차원에서 범도민 공공의대 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펼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들의 지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활동에 집중을 하면서 추진을 했고 또 앞으로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계속 유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신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가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된다면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된다면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전공의, 의대생, 공공의대 설립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나라 의사가 2017년에는 인구 1000명당 한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5명보다는 낮은 그런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OECD 국가 평균의 한 65.7% 정도 현재 수준입니다. 네. 또한 공공의료 인력인 공중보건 인력은 의과대학 정원 감소라든지, 기존의 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지난 한 10년간 30%가량 감소했고요. 향후 한 5년간 약 한 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의와 의대생들의 어떤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을 봐도 우리나라가 훨씬 낮은 거기 때문에 공공의대 당연히 설립돼야 된다.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은 설득이 힘들다. 라고 보시는 거군요. 설득력이 좀 이제 없다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또 있어요.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반복이 돼서 혹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경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항과 구미에서도 유치를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간 경쟁이 심해서 경북 중에서 안동으로 온다는 보장이 100% 있는 것도 아니라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공공의대가
설립이 정부에서 이제 재개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같이 100% 안동으로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북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한 1.37명으로 전국 지금 현재 최하위 수준이고요. 네. 특히 안동을 포함한 이 경북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보다도 이 중증 질환자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의 어떤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안동이 포항이나 뭐 구미 이런 데에 비해서 공공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이 경북 북부 지역은 국립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또 지역이고 네. 남부 지역에 속하는 포항이나 경주에 비해서 북부 지역은 의료 이용이라든지 건강 수준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경북 북부 또 이 안동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혹시 포항하고 구미 같이 유치 나선 지역 간 뭐 합의를 한다거나 같이 의견을 조율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뭐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원래 이제 포항하고는 공공의대 설립의 어떤 방향이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중심 대학의 어떤 의과대학을 지향하고 있고 네. 저희들은 공공의대를 저희들은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포항과 안동은 의과대학이 어떤 지향하는 바가 그렇게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예. 각각 유치전에 나설 것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동대 의대가 설립이 된다면요. 안동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굉장한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기대 효과는 어떤 걸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마 기대 효과가 이제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요. 안동대학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은 먼저 경북 북부 지역 어떤 주민들의 중증 질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제 굉장히 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대학교가 공공의대가 이제 설립이 된다면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회 합의가 이루어져야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이 가능한 거라서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동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향후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 정부에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상북도, 그 다음에 이제 안동시, 또 이 안동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정치인이나 뭐 지역 주민들과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 어떤 시장이나 그 다음에 군수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공공의대의 유치를 위한 대외 언론 홍보도 저희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또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안동대학교 의대 공공의대 설립이 꼭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대학교 김현기 기획처장이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합격자 수 최고 기록을 3번이나 달성한 곳이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바로 에듀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기록원 공식 인증 2019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 지원에서 강의 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이토록 빨리 지나가기만 바랬던 해가 있었을까요? 신축년새에는 흰소처럼 기운차고 오래 기억되는 한 해이길 바라며 메르세데스 벤츠가 준비한 새해 복 가득한 특별 혜택,
2월 한 달간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초당대학교 총장 박중구입니다. 오직 학생, 오직 교육, 오직 취업, 초당대학교가 대학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항공, 보건, 의료, 공공행정 분야 최상의 글로벌 인재 초당대학교가 양성하겠습니다. Dream High, Fly High 초당대학교. 노후 준비는 연금까지는 누구나 아는 얘기. 투자하는 연금부터는 당신만 알고 싶은 얘기. 다양한 펀드와 ETF가 딱 기다리는 연금. 이렇게 투자하기 좋은 연금. 미래에셋대우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 연금 투자하는 방법. 미래에셋대우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올해는 소띠에 한우해. 언택트 시대 안심하고 우리 한우를 사려면 한우자조금 명절 한우장터. 명절 선물 우리 한우. 최대 40% 할인 가격으로 만나려면 한우자조금 명절 한우장터. 1월 27일부터 2월 3일 지금 바로 명절 한우장터를 검색하세요. 네, 카드사죠? 제가 이사해서 주소를 변경하려고요. 네네. 다음은 보험사네. 주소 변경을 왜 일일이 다 해? 그럼 어떻게 해? KT 무빙으로 한 번에 해. 클릭 한 번으로 주소 변경을 쉽고 편리하게. KT 무빙. 와, 카드, 보험, 통신, 항공사까지 한 번에? 이사하고 나서 정말 쓸모있지? 제휴사 한정 홈페이지 참조.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없이 설 연휴까지도 계속되는데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설 연휴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처음으로 벌어지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고 아쉬움도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죠. 이번 설만큼은 각자의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의 노래 이승환의 가족 준비했고요.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동 MBC 라디오 오늘 강재였습니다.